케네스 그레이엄의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네 번째 이야기. 오소리 아저씨. 물지와 두더지는 발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눈 속에서 발을 구르며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안쪽에서 발을 질질 끌며 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두더지는 물지에게 누군가 크고 뒤축이 다 다른 슬리퍼를 신고 양탄자를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엔 두더지가 똑똑 노크했다. 정확히 두더지가 말한 그대로였다. 걸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리고 긴 주둥이와 졸음이 가득한 채 껌뻑거리는 한 쌍의 눈이 보였다. 오소리 아저씨가 걸걸한 목소리로 못 믿어온 듯 말했다. 다음에도 이러면 난 무척 화를 낼 거다. 이 시간에 누구냐? 이런 밤중에 성가시게 하는 게. 대답해. 물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오소리 아저씨, 우리 좀 들여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저예요, 물지. 내 친구 두더지도 같이 왔어요. 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오소리 아저씨가 아주 달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뭐? 물지라고? 둘 다 어서 들어와라. 당장. 이런, 너무 춥지. 맙소사. 눈 속에서 길을 잃다니. 더구나 이런 밤에 깊은 숲속에서. 들어와. 두 동물은 서로 먼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서두르다 발이 엉켜 뒹굴었다.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 아주 기뻤고 마음이 놓였다. 오소리 아저씨는 긴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슬리퍼는 정말로 뒤축이 달아있으며 앞발에는 평평하고 납작한 촛대를 들고 있었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나온 것 같았다. 오소리 아저씨는 다정하게 내려다보며 둘의 머리를 토닥였다. 그러곤 아버지처럼 말했다. 오늘 같은 밤엔 너희처럼 작은 동물들이 나다니면 안 돼. 네가 또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 물지야. 아무튼 따라와. 부엌으로 가자. 부엌 난로가 제일 따뜻하거든. 저녁 밥도 있고 뭐든 다 있어. 오소리 아저씨가 촛불을 들고 신발을 끌며 앞장서 갔다. 두 동물은 뭔가 기대에 차서 서로 쿡쿡 찌르며 뒤따라갔다. 길고 어둑어둑하며 아주 낡은 통로를 따라 내려간 큰 방으로 들어갔다. 큰 방을 중심으로 기다란 통로처럼 보이는 굴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 모습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큰 방에도 문이 있었다. 적 봐도 튼튼해 보이는 참나무 문들이었다. 오소리 아저씨가 문 가운데 하나를 열자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커다란 부엌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닥의 붉은 벽돌은 반질반질하게 달았고 커다란 벽난로에서는 굵은 통나무가 타고 있었다. 벽난로 양옆에는 멋진 굴뚝이 벽을 따라 밖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전혀 없었다. 난로 양옆에는 등받이 의자가 마주보게 놓여 있었다. 단순히 앉는 기능 이상으로 손님들이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말이다. 부엌 한가운데는 받침대 위에 수수한 널빤지를 올려 만든 기다란 식탁이 있었고 식탁의 양쪽으론 긴 의자가 있었다. 식탁 한쪽 끝에는 소박한 오소리 아저씨의 저녁 식사가 넉넉하게 펼쳐져 있었고 안락의자가 뒤로 밀쳐져 있었다. 부엌 한편에 있는 찬장 선반에는 얼룩 하나 없는 접시들이 줄지어 놓인 채 반짝였고 머리 위로 석가래엔 햄과 마른 양초 꾸러미, 양파 그물과 달걀 바구니가 달려 있었다. 마치 승리한 영웅이
축하 잔치를 벌이거나 수확하느라 지친 일꾼들이 수십 명씩 식탁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며 추수를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였다. 또 소박한 취미를 가진 친구 두셋이 마음 가는 대로 모여 앉아 편하고 만족스럽게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처럼 보였다. 불그스름한 벽돌 바닥은 연기 자욱한 찬장을 향해 웃음지었고 오래 써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참나무 의자는 서로 기쁘게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찬장의 접시들은 선반 위에 있는 솥을 보고 활짝 웃고 있었고 난로 불빛은 즐겁게 장난치듯 깜빡거리면서 부엌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오소리 아저씨는 친절하게 둘을 난로불 옆 의자에 밀어 앉혀서 불을 쬐게 했다. 젖은 겉옷과 장화를 벗으라고 한 다음 둘에게 실내복과 실내화를 갖다 주었다. 그리고 손수 두더지의 정강이를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반창고로 상처를 치료했다. 모든 게 새 것은 아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불빛과 온기에 에워싸여 있으니 마침내 젖었던 몸도 따뜻해지면서 말랐다. 둘은 앞에 있는 받침목에 지친 다리를 괴었다. 뒤에 있는 식탁에서는 오소리 아저씨가 접시를 쨍그랑거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에 쫓기다가 이제 안전한 곳에 있자니 춥고 발자취 없는 천연님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천연님 속에서 시달렸던 일들도 모두 꿈속에서 있었던 일처럼 반쯤 잊혔다. 마침내 몸이 완전히 마르자 오소리 아저씨가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식탁으로 불렀다. 물지와 두더지는 안 그래도 꽤 배가 고팠는데 눈앞에 펼쳐진 저녁 식사를 보자 모든 것이 맛있어 보였다.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할지 오히려 고민이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기만 했다. 천천히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에도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있어서 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후회할 정도였다. 오소리 아저씨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리거나 모두 한꺼번에 입을 열어도 가만히 있었다. 사교 모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 예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는 오소리 아저씨의 의견이 틀렸고 생각이 좁다는 걸 안다.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길어지겠지만 식사 예절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소리 아저씨는 식탁 머리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물지와 두더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따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에도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거나 내가 말한 대로야 라거나 이러저러하게 했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의 대꾸는 하지 않았다. 두더지는 오소리 아저씨가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모두 끝났다. 물지와 두더진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었다. 이제 배가 너무 불러 더는 못 먹을 정도였고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동물들은 거대한 장작이 붉게 타다 남은 인걸불 주위에 모여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제각기, 이렇게 배가 부른 채 앉아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했다. 이런저런 일에 대해 잠시 수다를 떤 다음 오소리 아저씨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자, 그만하고 너희 마을 소식 좀 말해줘. 두꺼빈 어떻게 지내? 물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두더지는 발을 자기 머리보다 더 높이 올려 받침목에 괴고 난로 불빛을 쪼이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바로 지난주에 또 사고가 났어요. 아주 심하게. 두꺼비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도저히 어쩔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동물을 고용해서
월급을 넉넉하게 주고 모든 걸 맡기면 다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난 운전사라고 단단히 믿고 있어서 아무도 두꺼비한테 뭘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소리 아저씨가 씁쓸하게 물었다. 이게 몇 번째지? 물지가 말했다. 사고요? 아니면 자동차요? 두꺼비한텐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번이 7번째예요. 다른 차들은 마차 보관소 아시죠? 거기 쌓여 있어요.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이. 산산조각난 자동차 부품들이 지붕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저씨 모자보다 큰 부품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른 6대도 똑같아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두더지가 옆에서 거들었다. 3번이나 입원했어요. 게다가 많은 벌금을 내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물지가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그것도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알다시피 두꺼비는 부자이지만 백만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앞이 캄캄할 정도로 형편없어요. 게다가 법과 질서를 모두 무시한다고요. 죽거나 파산하거나 얼마 안 가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오소리 아저씨, 우린 두꺼비의 친구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소리 아저씨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침내 조금 심각하게 말했다. 자, 여기 좀 봐.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지? 두 친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동물 세계의 예절에 따르면 겨울잠을 자는 동안엔 어떤 동물도 힘든 일이나 영웅적인 일은 물론 적당한 활동조차 할 수 없었다. 모두가 졸렸고 몇몇은 정말로 잠을 잤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나쁜 날씨 때문에 집 안에 갇혀 있었다. 온 힘과 근육을 사용해 밤낮으로 기운을 쓰던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다. 오소리 아저씨가 이어서 말했다. 그렇지만 좋아. 하지만 일단 해가 바뀌고 밤이 짧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때가 되면 누구나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전엔 안 돼. 너희도 알 거야. 물지와 두더지 모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오소리 아저씨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여기 있는 우리 친구 두더지가 정말로 두꺼비의 버릇을 고칠 거야. 허튼 짓 하도록 두고 볼 수 없어. 두꺼비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필요하다면 혼쭐을 내서라도. 생각 있는 두꺼비로 만들 거라고. 우린... 물지야, 너 졸고 있니? 물지가 움찔 놀라 잠을 깨며 말했다. 아니요. 두더지가 웃으며 말했다. 저녁 먹은 뒤로 벌써 2-3번은 졸았어. 왜 그런지 몰라도 두더지는 졸리기는커녕 기운이 팔팔 넘치는 것 같았다. 원래 땅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이라서 오소리 아저씨의 집은 두더지에게 딱 알맞았고 아주 편했다. 하지만 밤마다 산들바람 부는 강 쪽으로 창이 난 침실에서 잠을 자던 물쥐에겐 바람 한 점 없는 이곳이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일어나서 납작한 촛대를 가져오며 말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군. 따라와라. 둘 다. 잠잘 곳을 보여주마. 내일 아침엔 늑장을 부려도 돼. 아침 식사는 너희들 편할 때 아무 때나 먹어도 돼. 오소리 아저씨는 두 동물을 침실 겸 다락방으로 보이는 긴 방으로 데려갔다. 오소리 아저씨가 저장해둔 겨울 식량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사과, 순무와 감자,
견과류가 가득한 바구니와 꿀단지가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남은 공간에 놓여있는 작고 흰 2개의 침대는 푹신하고 아늑해 보였다. 아마포 침대보는 비록 올이 굵었지만 깨끗하고 향기로운 라벤더 냄새가 났다. 두더지와 물지는 30초도 안 되어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즐겁고 만족스럽게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피곤했던 두 동물은 오소리 아저씨가 친절하게 권한 대로 다음날 아침 아주 늦게 아침을 먹으러 내려왔다. 부엌에서는 난로불이 환하게 타고 있었고 어린 고슴도치 둘이 식탁 의자에 앉아 나무 대접에 담긴 귀리죽을 먹고 있었다. 두더지와 물지가 들어가자 고슴도치들은 수저를 내려놓고 일어서서 공손하게 머리를 쑤그렸다. 물지가 상냥하게 말했다. 이런, 앉으라고. 먹던 거 계속 먹어. 너희는 어디서 왔니? 눈 속에서 길을 잃었니? 둘 가운데 조금 더 덩치가 큰 고슴도치가 공손히 대답했다. 네, 선생님. 저랑 제 동생 빌리는 학교 가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그러자 빌리가 겁이 난다고 울었어요, 선생님. 빌린 아직 어린데다 겁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오소리 아저씨네 뒷문까지 오게 됐고 실내를 무릅쓰고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오소리 아저씨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마음씨 고운 신사라서. 두더지가 냄비에 달걀을 몇 개 넣는 동안 물지가 베이컨 덩이에서 몇 조각을 얇게 잘라내며 말했다. 그랬구나. 바깥 날씨는 어떠니? 그리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고슴도치가 말했다. 정말 심심해요, 선생님. 눈도 심하게 많이 왔어요. 아저씨 같은 신사분들은 오늘 절대 나가지 마세요. 두더지가 불 앞에서 커피 주전자를 데우며 물었다. 오소리 아저씨는 어딨니? 고슴도치가 대답했다. 아저씨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은 특별히 바쁠 거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거기 있는 모두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 앞에서 벌써 밝힌 것처럼 동물들은 한 해에 6달 동안은 열심히 움직이고 나머지 6달은 대체로 졸면서 지냈다. 그리고 졸면서 지내는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이 손님으로 와 있다거나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졸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다. 변명은 질리게 된다. 오소리 아저씨는 아침을 푸짐하게 먹고 서재로 물러났다. 그리고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는 다른 의자에 걸친 채 빨간 면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그랬던 것처럼 바쁘다는 걸 동물들은 잘 알고 있었다. 정문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렸다.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느라 기름투성이었던 물지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며 빌리를 보냈다. 현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빌리를 뒤따라서 수달이 들어왔다. 수달은 달려들어 물지를 감싸 안고 애정어린 인사를 했다. 물지가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캑캑거리며 말했다. 이거 놔. 수달이 기분 좋게 말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오늘 아침 강둑에 가보니 다들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군. 물쥐가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두더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어. 게다가 눈까지 와서 너희가 지나간 발자국을 덮어버렸거든. 하지만 난 동물들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대부분 오소리 아저씨에게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니면 어쨌든 그 사실을 오소리 아저씨가 알고 있든가. 그래서 천연님과 눈을 뚫고 곧장 이리 왔다니까. 눈을 뚫고 오는데 빨간 해가 뜨면서
검은 나뭇가지를 비추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 고요한 숲길을 걸어가는데 이따금 눈덩어리가 펑 소리를 내면서 가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숨을 곳을 찾아 달리기도 했지. 눈의 성, 눈의 동굴이 밤새 아무 데서나 휙휙 나타났어. 눈으로 된 다리, 눈 테라스, 눈 성벽도. 몇 시간이고 머물면서 놀 수 있을 것 같았어. 여기저기서 커다란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갔고, 개똥집바귀는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뻐기듯 활기차게 그 위에 앉거나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 머리 위로 기러기가 잿빛 하늘 높이 줄지어 지나갔고, 떼까마귀 몇 마리가 조사라도 하듯이 나무 위에서 맴돌다 매스꺼운 표정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집으로 날아갔어. 하지만 소식을 물어볼 만한 존재를 만나지 못했지. 반쯤 건너왔을 때 우연히 그루터기에 앉아서 앞발로 바보 같은 얼굴을 닦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어. 내가 뒤로 몰래 다가가서 어깨에 묵직한 앞발을 올려놓았더니 몹시 겁에 질리더군. 손바닥으로 한두 번 탁 치면서 닦다라니까 마침내 토끼 하나가 지난밤 천연님에서 두더지를 봤다고 말하는 거야. 굴에 숨어서 살펴봤는데 물지의 친한 친구인 두더지가 어쩌다 공경에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두더지가 길을 잃었는데 토끼들이 발딱 일어나서 두더지를 마구 쫓아다녔대. 빙글빙글 돌면서 두더지를 몰아쳤나 봐. 내가 물었어. 그럼 왜 너희들 모두 가만히 있었던 거야? 너희 머리가 나쁠진 모르지만 버터처럼 크고 뚱뚱하고 튼튼한 친구가 수도 없이 많잖아. 게다가 너희 굴은 사방으로 통해 있으니까 두더지를 초대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다고. 어쨌든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러니까 토끼가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였어. 뭐? 우리가 뭔가 했어야 한다고? 우리 토끼가? 그래서 난 다시 녀석을 손바닥으로 때리고는 떠났어. 달리 할 게 뭐가 있겠어. 어쨌든 배운 게 있었어. 운 좋게 토끼를 한 녀석이라도 더 만났다면 배울 게 더 많았을 거야. 아니면 토끼들이 나한테 배웠던가. 천연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두더지는 어제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물었다. 그러니까 넌 조금도 겁나지 않았다는 거야? 수달이 튼튼한 이빨을 반짝이며 웃었다. 겁나냐고? 만일 그 녀석들 가운데 하나라도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다면 내가 겁을 줬을 거야. 자, 두더지야. 햄 조각 몇 개 튀겨줘. 넌 자꾸 멋진 친구잖아. 난 배가 몹시 고파. 그리고 여기 있는 물지한테 들려줄 얘기도 많아. 아주 오랜만이거든. 그래서 착한 두더지가 햄 몇 조각을 썰어서 고슴도치에게 튀기라고 준 다음 다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달과 물지는 머리를 맞대고 오래된 강에 있는 가게에 대해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철철 흐르는 강처럼 끝없이 계속됐다. 수달이 튀긴 햄 한 접시를 금세 비우고는 더 달라며 고슴도치에게 접시를 되돌려 보냈을 때 오소리 아저씨가 하품을 하고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오소리 아저씨는 조용하고 단순하게 인사했고 모두에게 친절히 안부를 물었다. 오소리 아저씨가 수달에게 말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게 틀림없군. 수다는 그만 떨고 우리랑 같이 먹지. 이렇게 추운 아침엔 분명히 배가 더 고플 거야. 수달이 두더지에게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많이요. 튀긴 햄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욕심 많은 어린 고슴도치를 보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고슴도치들은 죽을 먹고 나서 열심히 햄을 튀기느라 다시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스럽게 오소리 아저씨를 올려다보기만 할 뿐 수줍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소리 아저씨가 다정하게 말했다.
너희 고슴도치 둘은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누굴 같이 보내주마. 오늘 저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약속하마. 오소리 아저씨는 둘에게 6펜스짜리 은화를 하나씩 주곤 머리를 쓰다듬었고 둘은 모자를 벗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다음 자리를 떴다. 곧 모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두더지는 오소리 아저씨 옆에 자리를 잡게 됐다. 수달과 물지는 여전히 각 마을 이야기에 깊이 빠져서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덕분에 두더진 오소리 아저씨에게 여기가 집처럼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잡았다. 두더지가 말했다. 땅속에선 자기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도 나무라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이 주인이고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요.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놔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쓰고 싶을 땐 땅 위로 올라가 보면 되고요. 그럼 그 일이 우릴 기다리고 있겠죠. 오소리 아저씨가 두더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땅속 말곤 안전도 평화도 고요도 없다고. 집을 넓히고 싶으면 파고 긁으면 돼. 집이 너무 크다고 느끼면 구멍 한두 개를 메우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건축가도 없고 방문 판매원도 없고 담장을 넘겨다 보며 트집을 잡는 녀석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 변화가 없지. 물질을 봐. 강물이 몇십 센티미터만 높아져도 불편해서 매우 비싼 임시 숙소로 옮겨야 해. 두꺼비를 보자고. 난 두꺼비 저택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아. 집 자체는 이 지역에서 최고지. 하지만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두꺼비는 어디로 가지? 타일이 날아가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부서지면 두꺼비는 어디로 가? 나도 찬바람을 싫어하지만 방에 찬바람이 든다고 생각해봐. 두꺼비는 어디로 가? 아무 데도 없어. 밖을 이리저리 떠돌다 겨우 살 곳은 없겠지. 하지만 결국 앞으로 되돌아올 곳은 땅속이야. 그게 보금자리에 대한 내 생각이야. 두더지는 진심으로 오소리 아저씨의 말에 동의했다. 오소리 아저씨는 두더지와 아주 친해졌다. 오소리 아저씨가 말했다. 점심을 다 먹으면 내가 사는 이 집의 여러 곳을 보여줄게. 너도 이 집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뒤 수달과 물지가 벽난로 한쪽에서 뱀장어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오소리 아저씨는 등불을 밝히고 두더지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둘은 홀을 가로질러서 큰 땅굴 가운데 하나로 내려갔다. 흔들리는 등불빛이 양쪽에 있는 크고 작은 방을 비추었다. 간단하게 선반 몇 개만 있는 방도 있었고 두꺼비 저택의 큰 연회장처럼 넓은 방도 있었다. 오른편 모퉁이를 돌아 좁은 복도를 지나가자 또 다른 통로로 이어졌는데 이곳에서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되었다. 두더지는 집의 크기와 규모에 깜짝 놀랐다. 어둑한 복도의 길이, 꽉 찬 저장고와 튼튼하고 둥근 천장, 벽돌, 기둥, 아치, 바닥 모두 놀라웠다. 마침내 두더지가 말했다. 오소리 아저씨,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놀라워요. 오소리 아저씨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정말 놀라울 거야. 내가 했다면 말이지. 하지만 사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필요한 곳까지만
통로와 방을 청소했을 뿐이야. 주위에 이런 게 많이 있어.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 설명을 해줘야겠군. 아주 오래전, 지금은 천연님이 우거진 이곳에 나무가 싹을 틔우고 지금처럼 울창하게 자라기 전에 도시가 있었어. 사람들의 도시 말이야.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이야기했어. 여기에서 마구간에 말을 넣어 먹이를 먹이며 길렀고 여기에서 말을 타고 싸우러 나갔고 마차를 몰고 장사를 하러 나갔지. 힘센 사람들이었고 부자들이었으며 또 대단한 건축가들이었어. 사람들은 도시가 영원히 번성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을 지었어. 그런데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알겠어? 그러다 사람들이 찾아왔어. 잠시 머물고 잘 지내고 집을 지었어. 그리곤 떠났어. 사람들의 방식이지. 하지만 우린 남았어. 듣기로는 도시가 들어서기 오래전 이곳에 오소리가 있었대.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시 오소리가 돌아왔지. 우린 많은 것을 견뎌냈어. 한때는 이곳을 떠났을지 몰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왔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떠난 거예요? 오소리 아저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들이 떠난 건 몇 년 동안 도시에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끊임없이 내렸기 때문이야. 어쩌면 우리 오소리도 조금이나마 그 일을 도왔을지도 모르지. 도시의 모든 게 쓰러지고 주저앉고 가라앉았어. 그렇게 도시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지. 그 다음엔 모든 게 조금씩 자라났어. 씨앗에서 어린 나무로. 어린 나무는 자라서 숲을 이루었고 검은 딸기나무와 양치식물 덤불이 바닥을 뒤덮었어. 나뭇잎이 썩어서 만들어진 흙이 쌓였다가 없어지고 겨울에 불어난 물이 흘러넘치면 모래와 흙이 길을 덮었어. 그러면서 집은 다시 우릴 반길 준비를 마쳤고 우린 이곳으로 옮겨왔어. 우리 머리 위 지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 동물들이 나타났고 마음에 드는 곳을 자기 구역으로 정해 자리를 잡고 번성하고 번창했지. 동물들은 과거에 신경 쓰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지. 아주 바쁘거든. 숲은 원래부터 불쑥 솟아 있었고 작은 언덕이 많았고 동굴도 많았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동물들한텐 유리했지. 동물들은 미래도 신경 쓰지 않아. 어쩌면 언젠가 인간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천연임엔 이제 꽤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좋든 나쁘든 난 관심 없어. 세상은 온갖 종류의 동물이 다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니까. 너도 이제 그들에 대해 뭘 좀 알게 됐니? 두더지가 살짝 몸을 떨면서 말했다. 네. 오소리 아저씨가 두더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야. 사실 그들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 그저 살아가야 하니까 가만 놔두는 거지. 하지만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누구든 내 친구라면 이 마을에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해.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왜 안 되는지 알아낼 테고 말이야. 둘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물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땅속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다. 게다가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강이 어디론가 달아나기라도 할까봐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물지는
외투를 걸치고 권총을 다시 허리띠에 찔러 넣었다. 물지가 둘의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말했다. 같이 가자, 두더지야. 아직 해가 비출 때 떠나야 해. 천연님에서 또 밤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지? 수달이 말했다. 그것도 괜찮을 거야, 멋진 친구. 내가 같이 갈게. 난 눈 감고도 길을 다 알거든. 만일 한 대 때려줘야 할 녀석이 나타나면 때리는 건 내가 확실히 할게. 오소리 아저씨가 차분히 덧붙였다. 걱정할 필요 없어, 물쥐야. 이 집의 통로는 생각보다 더 멀리까지 뻗어 있으니까. 게다가 난 숲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여러 개 만들었어. 아무한테나 알려주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야. 정말 가야 한다면 지름길로 나서면 돼. 그때까진 걱정하지 말고 앉아있어. 그래도 물쥐는 여전히 강을 돌아보러 떠나고 싶어 했다. 오소리 아저씨는 다시 등불을 들고 눅눅하고 답답한 땅굴로 들어갔다. 땅굴은 꾸불꾸불했고 내리막이었다. 둥근 천장도 보였고 단단한 바위를 깎아 만든 곳도 있었다. 땅굴을 따라 몇 킬로미터나 걸은 것 같았다. 마침내 통로 입구 위에 얽혀있는 덩굴 사이로 흐릿한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소리 아저씨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동물들의 등을 입구 밖으로 떠밀었다. 그런 다음 덩굴과 뗄나무와 마른 잎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위장한 후 입구에서 멀어져 갔다. 새 동물은 천연님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뒤에는 바위와 검은 딸기나무와 나무뿌리가 제멋대로 엉켜 있었다. 눈앞에는 너른 들판이 소리 없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 산 울타리가 눈 위에 줄지어서 들판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낯익은 강이 빛나고 있었고 지평선 위에 낮게 걸린 겨울해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길을 잘 아는 수달이 물쥐와 두더지를 이끌고 멀리 있는 들판을 향해 똑바로 걸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천연님이 한눈에 들어왔다. 드넓고 하얀 들판이 어둡고 위협적이고 빽빽한 숲을 불안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물쥐와 두더지와 수달은 동시에 등을 돌려 서둘러 집을 향해 나아갔다. 난로 불빛과 늘 사용하던 익숙한 물건들이 기다리고 창밖으론 즐거운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강가의 집으로. 그들의 기분까지 알려주고 절대로 겁을 주지 않는 믿음직한 강을 향해서 말이다. 두더지는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에 들어가는 순간을 간절히 고대하며 서둘러 따라갔다. 두더지는 자기가 일항에 쟁기질을 하고 풀밭을 쏘다니고 저녁이면 오솔길을 걸어다니고 정원을 가꾸고 산 울타리로 에워싸인 들을 경작하던 동물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이 무뚝뚝하고 어떤 일이든 고집스럽게 참아내며 심각하게 갈등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자연의 본성이었다. 두더지는 똑똑해져야 하고 자신의 미래가 걸린 즐거운 장소를 지켜야 한다. 모험은 충분히 했다. 이제 두더진 그곳에서 자기 방식대로 삶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다.